이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국에서는? 이때 사실은 뭐 물론 그 전에 독립정신이다 뭐다 뭐 있었지만 일단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3.1운동을 하고 난 뒤에 일본도 이제 말하자면 대정민주주의를 좀 하면서 다이조 민주주의, 다이조 디마크라시. 그게 일제 시대 때 가장 그 유연한 민주주의 시대예요. 네, 지방자치가 네. 하고 민주주의.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조선이 반발이 있으니까 문화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주고 네. 그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교육이나 우리 조선에 네. 이제 교육, 이 문화, 선각자들은 언론, 교육, 문화, 언론 그 기업이 이제 자리를 잡죠. 잡죠. 네, 그때 되게 학교들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예. 시범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지금 뭐 우리 지금 참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때 21년에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현대 문명을 지향하는 즉 서방 문명을 지향하는 민족주의가 그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두고 이제 연세대학교 그 김명섭 교수인가? 네, 김민석 교수. 김명섭 교수는 한국이 참 특이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드문데 반공, 반제 민족주의. 다른 나라는 반제를 하면 공산계예요. 반제국주의를 하면 공산계열인데 공산 성향을 띠는데 한국은 기독교와 이 기독교 민족주의 진영을 핵심으로 해서 반공 반제 민족주의가 이게 자리를 잡았다. 제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그런 얘기를 김 교수님이 해요. 22년에 1922년에 레닌이 동방 노력자 대회를 엽니다. 네. 그때 우리 지금은 이제 만주에 일부 들어가기 시작했던 이동희 팀으로 해가지고 우리 임시정부의 한 각이었죠.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쪽을 가지고 자금을 주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공산주의 조직을 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걸 이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받아왔고 레닌은 공산당을 하라고 그 돈 슈킹했지 이동희가. 근데 슈킹했죠. 근데 그 내용을 이승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내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안창호 그다음에 김규식 선생한테 전신을 보냅니다. 이동희가 레닌한테 가서 아마 독립자금 명분으로 공산화 조직 자금을 가져올 텐데 그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그 김규식 씨한테 말하자면은 의사를 전달을 해요. 탁월한 사람이죠. 탁월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27년 이후로 무슨 일 벌어지냐? 중국에서는 정말 살벌한 일 벌어집니다. 예. 이게 상해폭동을 계기로 27년. 예. 상해폭동으로 몰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모택동 노선, 모택동이 이제 호남 농민 보고서라고 예, 농민 게릴라 노선 그 28년이죠. 예. 호남 농민 보고서 그 책 좋아요. 좋아요. 예, 좋다는 의미가 아주 간결하고 강렬해요 책이. 그리고 그 당시에 문체가.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치밀하게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농민 게릴라 노선이 대두로 해서 지금 중공의 이제 본체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 노선으로. 거기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니까. 그렇죠. 저건 처음에 공산당이 주도한 것도 아니야. 예, 아닙니다. 일제에 반대한다라고 산적, 유생, 관료, 매춘부, 거지, 그 다음에 인민의 총kolgi죠. 공산당, 그 다음에 군벌 찌끄레기, 전부 다 걸기란 거예요. 이게 통일전선이거든. 반일 통일전선. 반일 통일전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탈린이 통일전선을 지시를 한 거는요. 3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해. 스탈린의 통일전선보다 한 7, 8년 앞서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만주가. 그러니까 만주가 세계 최초의 통일전선 모델인데 모델이죠. 저게 그렇죠. 이제 공산주의의 밥이지.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멀티클래스라고 그래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공산주의의 밥이죠. 우리가 지배해 줄게. 그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당이 아까 이제 다음에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벌어진 일은 뭐냐면 국민당은 1927년 남경정부 수립서부터 1937년 중일전쟁 때까지 10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리고 부패해지고 부패한 부패해지고. 파시즘 민족주의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외교 노선으로는 이때 국민당은요. 이쪽으로는 미국 보고 손흔 들고 저쪽은 소련 보고 손흔 들고 이럴 때입니다. 이미 외교노선은. 상해 폭통 그다음에 이제 중광산 소비에트 뭐 이렇게 해서 실패를 정강산. 하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은 살기 위해서 연안을 간 겁니다. 중국을 공산화하려고 연안을 간 게 아니라 대장정이 아니라 대피난. 대피난이죠. 대패주. 대패주고 네. 그다음에 그 시기에 유일하게 중국이 상해 지역부터 광동까지 연안 상당히 영국과 프랑스의 공장이 내는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직물 이런 네. 것들이. 특히 상해는 그랑 보르주아지가 생기니 큰 예, 그렇죠. 보르주아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생기니까 도시 폭동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농업 지역도 이 지역은 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굶어 죽은 데가 없는데요. 조금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10년이면은 아니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장슈 농민은 굶어 죽은 적이 없다 그래. 그렇죠. 예. 왜 그러면 거기가 크고 작은 연못이 천지고 강이 천지라. 그러니까 저기 아니 먹을 게 없으면은 거기 그 저기 양자강 털개 잡아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 소위 상해 털개 비싼 거. 예? 중국의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한 소주 수조. 예. 거기 뭐. 그 저기 저 뭐야 그 야소에 그걸로 왔던 그 누구죠? 그 원나라 때 예. 그 저기 쿠빌라이한테 자주 왔던 아. 그 이태리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이 지역 강남 지역을 묘사를 한 걸 보면은 사실은 유럽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풍요하죠. 풍요하고 제일 유럽에서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진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풍요하고 그다음에 생산력이 높고 더더군다나 상해라고 하는 아주 집중된 연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상해 조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탠다드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10년을 20년이라는 건 시간에 1927년 남경정부 수립서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 터질 때까지 10년을 국민당이 개혁을 안 하고 허송하면서 허송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내부 체질은 파시즘 민족주의로 가고 외교는 소련과 미국 혹은 소련과 서방 사이에 등거리 외교 게임을 했다고요. 이게 거의 외교도 못했어요. 미친 거지 미친 거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똑같아. 1990년부터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끼고 키워줬을 때 지난 30년 동안 내부 개혁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이야기. 천안문 학사를 반성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당은 10년을 까먹어서 망한 거고요. 듣고 보십시오. 공산당은 30년 까먹어서 망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시기에 그럼 한국은 뭔 일 벌어졌냐? 우리는 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언제냐면 때죠. 1937년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 이제 일본이 영국 등 없고 동아시아를 잘 했으면 되는데 워싱턴 회의에서 영일 동맹을 깨버립니다. 예. 2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하고 끼어지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다이저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가 그게 깨지고 군인들이 쿠데타를 하죠. 25년. 아니요, 저기 그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군인 쿠데타. 군국주의가 본격화되죠. 군국주의가 이제 25년 가면서 이제 본격화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일본이 강경 군부로 이제 지배체제가 바뀌니까 우리 굉장히 좀 숨쉴 2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신문, 문명 이런 기운이 위축이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이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그렇죠.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서방은 이때 그 한쪽으로는 공산화 물결, 다른 한쪽으로는 파시즘 물결 때문에 서방은 이제 그 아시아로부터 아시아에 그렇게 적극 개입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렇죠. 일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닥친 문제는 뭐냐면 일제 밑에 1.5등 신문, 2등 신민으로서 번영할래. 이게 대동아공영권 아니에요. 대동아공영권이죠, 그죠.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개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서방이
다시 떨치고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고 서방식 자유와 개인 중심의 현대 문명을 계속 우리가 바라볼래. 그거를 그거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져갈래. 그러니까 언더 재팬 or with 서방. with West. with West. 이라는 이 굉장히 그 본질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심리적 차원에서는 그때 일제 밑에 1.5등 신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 악질스러운 친일파가 왜 그 함정에 빠졌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30년대 요 부분. 네, 30년대 40년대 40년대 초에 왜 초에. 그러냐면 일제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서방은 자기들 지금 이렇게 서방은 이렇게 가면은 공산하고 저렇게 가면 파시즘이에요. 그 상태에 서방이 위기에 빠져 있어. 공산주의와 파시즘 사이에. 그리고 미국도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은 개판나 있고요. 미국도 개판나 있죠. 루스벨트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대공황이고. 대공황이 이렇게 판. 그러니까 개판나 있고. 말하자면 현대 문명의 주류 쪽이 뭐 식민지 지배를 했던 제국주의든 간에 이게 프레젠스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일본에 병탐되어서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여기에 일본이 좀 강하게 대동아 공유권을 주장을 하고 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서양과 같이 가야 된다, 문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우군이 없고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거. 아주 이상한 상태가 가니까 그 절망을 그렇죠. 그린 네. 책이 이상의 날개예요. 네, 그 이상의 날개라. 이상의 시도 좋지만 조그마한 단편이지만 이 날개를 보면은 그 딜레마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45년 이제 일제 폐망 이후를 보면 예. 76년까지 예. 한번 이렇게 대충만 살펴보면 이때도 중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일제 폐망 이전에도 중국은 그렇게 막 피바다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제 반공 민족주의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일제가 승승장구하고 서방이 아주 위기 속에 몰렸을 때도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안 놨다고요. 안 놨죠. 예. 현대 문명과 서방에 대한 이제 그 상태에서 해방이 온 건데 예. 해방이 오고 나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관동군 100여만 명이 넘는 관동군이 쓰던 무기, 탄약, 탱크, 장갑차, 비행기, 총, 기관총, 포 이거를 소련이 전부 공산 넘기죠. 쪽에 줘버렸잖아. 그렇죠. 뭐. 소련에 걷어들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 중심으로 국공내전이 붙어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부패 파시즘 민족주의 진영, 국민당 진영이 패주해버린 그러니까 중국 3년 그 정도에 걸쳐서. 모택동 공산당 뭐 팔로군 뭐 신사군 해서 공산당 군대가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부패 파시즘에 찢은 국민군의 항복이었어. 항복이에요. 그리고 장개석은 그 배신당해서 쫓겨나갔고. 예, 그거라. 그럼 한국서는 저 피바다가 이제 펼쳐진 건데요. 예. 중국에선 국공내전 피바다가 펼쳐. 한국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회불안, 정치분화를 극복하고 자유공화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농지개혁 실행하고. 이것도 미국과 소련이 처음에는 전혀 허용하지 않았던 약속에도 없었던 걸 우리가 성취를 해냈죠. 그런 다음에 이제 6.25인데 예. 저게 뭐냐면 스탈린의 전쟁인데 군사 침공을 통해서 공산화를 하겠다는 모델이에요, 저게. 그렇죠. 그 중국은 저 모델 실험의 시다발이야. 그렇죠. 심부름꾼이죠. 소위 조선의원군이 얼마나 쪼단 줄 아세요, 모택동이? 저거요. 아니 어떤 실험을 실험을 했어. 피비린의 실험을 해서 자기 백성인데 그 백성도 대개는 저기 장개석군에서 투항한 사람들이죠. 보내갖고 죽게 만든 거 아니야. 어쨌거나 거기에다가 그 모택동은 이게 소시오패스라 그 저게 없어요. 혈연에 대한 저게 없어. 아들 보냈죠. 그래 모 선생이 보내서 죽게 만들고 지 마누라도 소련 보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부인인가 두 번째 부인 양머시기. 그렇죠. 네. 근데 이 모택동이가 아무튼 스탈린 실험을 시다발이를 했으면 모택동이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 스탈린한테 돈 받아야 되잖아. 견적을 좀 내놨어야죠. 돈 받은 게 아니라 실험에 동원된 총알 이거 중국군이 쓴 거 총알 한 방값까지 다 물어줬어요. 다 물어줬어요. 참. 근데 우리는 저 6.25를 통해서 뭘 했냐? 스탈린 침공 격퇴하고 한국인이란 현대 국민이 형성이 됐고. 사실은
이 그렇죠. 한국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주로 뭐 우리가 내면적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공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이구나.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그게 상대적으로 그렇죠. 자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의 이 말하자면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서 자유의 제도, 자유의 사상, 자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국민이 그렇죠. 만들어지죠. 국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헌의 때 사실은 약간 뭐 삼인주의적인 요소, 사회주의적인 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경제 조항 뭐 이런 것들을 재헌헌법에. 재헌헌법에.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개헌을 합니다. 그 이른바 이제 욕 먹는 4.4.5입 개헌. 4.4.5입 개헌이죠. 잘한 거요. 전쟁 중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국회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전쟁 중에도 뒷다리 잡는 거야. 그렇죠. 말도 못했죠. 그때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 아니에요? 4.4.5입 개헌이? 그렇죠. 그때 대통령 중심제 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했나? 아니요. 처음에는 의회가 선출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의회가 선출, 그러니까 대통령제로는 했는데 예. 간선을 하다가 직선으로 바꿨죠. 예, 직선 대통령제예요 그때. 그렇죠.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진호 박사 모델은 의원 내각제였고, 의원 내각제, 그다음에 문희만 대통령제. 대통령제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4.4.5입 개헌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 지금 우리 네. 이 국제정치적인 상황 환경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과정 제도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정비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 예, 그걸 제일 예.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미국이란 모델을 확실히 알게 됐어. 알게 됐죠. 그 전에 일제 모델이건 저만 해도요. 제가 이제 1959년생 아니에요. 네. 그러면 1960년, 65년, 66년, 67년 이럴 때 그 학교 다닐 때 뭐 학과 선생님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 땐 일들 잘했어. 일제 땐 이랬어. 그 일제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이가 60이라 그러면 1920년대생이야. 일제 때는 이랬었다라는 그 레퍼런스 모델이 있어. 이 레퍼런스 모델을 압도하는 미국 애들은 이렇게 한다는 미국 모델을 그냥 확 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봤죠. 그 일제 모델은 그 중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한미동맹 되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1958년에서 62년 사이에 중국은 대약진으로 5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58년에서 70대까지 한 천하 대란입니다. 중국은. 네. 거의 저기 홍수전의 그 농민 반란, 네. 이건 권력으로부터의 반란, 폭력, 그건데. 근데 우리는 그 시기에 전후부흥했고 전후부흥했고. 교육, 제도, 관료를 정비했고. 그거 아세요? 어쨌든 저기 lumpen 대학생이었지만 지금 뭐 하기도 힘들었지만 이 국대안을 만들고 고등교육을 만들고 국립대학교 설립안 그리고 의무교육 네. 국민교육을 위한 저기 의무교육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미국 원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대단한 그러니까 현대 국가로서 갖춰야 될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개혁, 농지개혁, 농지개혁이죠. 네. 농지개혁을 그때 완전히 그때 완료를.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이제 6.25 직전. 6.25 직전. 그러니까 저 앞이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전쟁 이후에 모든 평등한 사회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예. 현대 국가로서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또 4.19 혁명도 있었죠. 예, 전 4.19를 무혈혁명이라고 부르는데 4.19 때문에 한 100여 분, 뭐 한 200분 이짝저짝 돌아가셨는데 이걸 왜 무혈이라고 부르냐? 우리가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무혈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1688년. 그 수천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무혈이라는 얘기는 예. 계급투쟁 없이 계급투쟁 지배 없이 집단에 대한 그 대량 사형, 대량 죽음 없이 되면 그걸 무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4.19 무혈혁명이라고. 그렇죠. 5.16은 진짜 명실상부한 무혈이고. 부상자도 없는. 거기 부상자도 없고. 그래서 5.16 쿠데타로 국가 강화. 그 2년 사이에 사실은 근본적인 정치 변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거의 무혈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5천만 원 굶겨 죽일 때 우리는 정치 실험을 다 해본 거야. 예, 근데 저기 아니 조선 사람이 예. 오죽 감격했으면 문화미승만이 부상당한 학생 손잡고 울먹이면서 장하다, 장해. 장하다 장해. 이제 시민이 등장했다 이거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자유 시민이. 그러니까 자기 쫓겨나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니, 쫓겨난 건 상관없고. 아 그리고 그걸 보고 어. 하야를 결심을 글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4.19가 무혈이 아니라 유혈혁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99%입니다. 세상에 어떤 왜냐면 존재가, 지금 어떤 권력자가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진짜 거의 100% 유혈인 게 전쟁 끝난 지 6년이야. 야, 그렇지.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게 된 거는 이 학생들 뭐 자기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게 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그 세계의 그 소위 저항 정신을 발로로 자유권을 주장한 이승만 퀴즈, 자기가 키운 퀴즈에 의해서 그 자기의 이 말하자면은 이 실정이 말하자면 부인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말하자면 하야를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미국의 작용도 있었을 겁니다. 예. 어쨌거나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쟤들이 5천만 명 굶겨 죽일 때 우리는 엄청난 전후부서부터 무지하게 중요한 두 개의 정치 실험을 다 한 거야. 다 하죠. 예. 청년과 지식인 중심의 무혈혁명도 성공시켰고, 혁명도 해보고 정권도 해보고. 그거 이후에 막 이상한 그 저기 6.25 때 안 죽은 빨갱이들 다 대가리 들고 일어나서 사회를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청년 장교들이 나서서 구국 쿠데타도 해보고 예. 다 해본 거예요. 그때 저 1950년대 말서부터 한 5, 6년 사이. 5, 6년 사이에. 쟤들은 그때 5천만 굶겨주고 그렇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중국과 대한민국은 아무 관계 없어요. 170년대 상대 비교가 안 돼. 하나는 비교가 지역이고 하나 천당이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거를 선택하게 너무 주도적인 선택 세력들이 뭐 작지만 계속 존재하고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쟤들이 1966년에서 1976년 사이에 문혁이거든요. 예. 76년에 모택동 죽는 애니까. 그때 수천만 명 숨지고 지식인 한 세대가 공백인데 우린 그때 한강의 기적을 했다. 그렇죠. 전 세계. 예. 자, 그다음에 한번 이제 마지막 이제 달려 들어갑니다. 예, 76년에서 89년까지 한번 보시죠. 90년 용으로까지. 76년에 이제 중국의 두 지도자가 죽죠. 모택동, 조얼라이. 예. 마오쩌둥, 조얼라이가 죽고 거기서 이제 4인방이 체포가 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개혁 개방이 되죠. 그때부터 개혁 89년 개방을 바로 못했고 바로 못했고 몸 추스르기죠 이제. 몸을 추스려가지고 85년까지는. 서로 이제 말하자면 타협해가지고 78년 시작을 했죠. 야, 근데 저 몸 추스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저게 그 처음에 이제 집단 농장 해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 착해졌냐 안 착해졌어요. 크메르 루즈 킬링필드를 저 와중에 지지해. 지지하고 또 베트남하고 싸움하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그 베트남하고 싸운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베트남이 그게 뭐냐면 저 크메르 루즈 킬링필드 하는 애들이 베트남 보고 메콩델타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사이공 쪽. 그렇죠. 그 옛날 150년 전 역사에 의하면 그게 크메르 땅이다 이거요. 크메르 왕국이다니까. 이렇게 내놔라. 그러니까 베트남이 열받으니까 들어가서 쳐버리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그 배후를 쳤죠. 79년도에. 쳤다가 다시 화단착 그냥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미군에서부터 노획한 무기를 가지고 베트남이 중국을 작살을 내놨지.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79년도 봄이에요 그게. 소련도 들어왔다가 그냥 달아나 버렸죠. 그게 이제 개혁 개방을 모색하는 저런 시기 때 우리는 뭐를 했냐. 76년에서 85년 사이 보면 일단 유신이 붕괴되죠. 그렇죠. 네.